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북한 관련 이슈와 국제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김근혁 평론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A와 TV조선, 또 YTN 등에서 북한 관련, 또 미국 정치 관련 시사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김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북한의 식량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갈수록 이제 식량난이 너무 심각하다. 주민 절반이 영양실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고 있나요? 일단 그 해당 보도는 엘리자베스 살몬이라고 하는 그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그 보고에 의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얼마 전에 유엔에 이제 제출이 됐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의 약 절반에 가까운 1,1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양실조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지 그들이 충분하게 식량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이었어요.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그 농수산물, 특히나 식량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북한의 장마당에서 개개인들이 쌀을 살 수 없게 됐고요. 이 북한이 지정한 양곡 그 구매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쌀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쌀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중국과 국경이 개방된 게 얼마 전이었어요. 네. 그 말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말까지도 이 북중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경색되어 있었고, 기존에 북한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어떤 비료라든가 혹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농업 생산이 급감한 것이 또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식량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북한의 환율이 최근에 2만 원까지 치솟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요. 북한이 지금 공식 환율이 8,000원에서 8,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2만 원이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봐도 몇 배, 2.5배 이상으로 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만 원이 한때는 3만 원, 4만 원까지도 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행히 잡혀서 지금 2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고 매우 불안정하게 그 폭등과 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이 북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더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북중 관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게 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중국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즉 북한의 제품들을 중국이 사줘야 북한 경제가 유지가 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중국이 일종의 손해를 보면서 북한 경제를 도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북중 관계는 중국이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원해졌고, 소원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담아내지 못할 만큼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중 간의 무역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평양 내에서 어느 정도 배불리 먹고 살던 그 평양 내 엘리트 계층들도 본인들이 필요한 고가의 생필품들을 들여오는 것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적인 면에서 삶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자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치솟고 북한의 화폐는 완전히 나락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화폐 개혁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은 없다, 화폐 개혁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 거다라고 하면서 몇 명은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정부도 지금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경제 식량난은 정말 심각한데 가상화폐 보유량은 또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가상화폐 뭐 이런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실까요? 예, 신빙성 있는 주장이고요. 북한의 대표적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커 그룹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미국도 아마 이 라자루스를 아마 수배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상 작가 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 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해킹을 통해서 탈취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탈취를 해서 모은 돈이 아마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탈취를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탈취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갑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또 이제 은행과의 어떤 연관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어떤 국제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떠한 은행에도 제대로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유엔이 매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가상화폐들을 현금화한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보유량만 따졌을 때의 어떤 북한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탈취를 당하는 게 쉽다라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라 이런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북한과 유사한 통치 체계를 갖고 있는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가상화폐를 본인들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차원에서 조금 저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화폐가 지금 현금화가 어려우면 사실상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을 조금 벌이는 모습이더라고요. 관광지 개발 사업도 그렇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도 그렇고. 그럼 대체 어떤 돈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부분 현금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 북한이 주로 거래를 하는 쪽들이 정상적인 국가라든가 정상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주로 지금 뭐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뭐 저기 하마스라든가 뭐 헤즈볼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과 주요 거래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불법 단체 혹은 테러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북한이 가장 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게 관광산업단지 개발이거든요. 원산, 우리가 김정은의 출생지로 알려졌지만 출생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원산 갈마지구에 지금 대규모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그 리조트를 짓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은 북한의 그런 관광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엔 제재에 그 관광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 직접적인 터치를 받지 않는 그 관광 산업에 조금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를 다 지어 놓을 수는 있는데 누가 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리조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거기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딸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지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인데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나라에 굳이 가서 어느 나라에도 있을 법한 그런 리조트에 내가 묵는다? 이건 사실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벽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그 북한 정권이 종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측과 북한군 뭐 추가 파병을 논의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송환 문제도 또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북한군은 추가 파병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게 있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걸까요? 일단 북한은 추가 파병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실시한 거로 보이고요. 북한이 작년 11월, 12월쯤에 이제 러시아로 파병된 병력의 숫자가 12,000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원에 따르면 그중 12,000명의 병력 중에 4,000명에서 약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손실됐습니다. 뭐 다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이제 전사한 병력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장으로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은 병력들도 있을 테고요. 결국 12,000명 중에 약 3분의 1 가량의 병력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추가 파병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갖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추가 파병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는 그 크루스크 전선의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간 돌출부 형태의 전장인데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 작년에 맺은 즉 어떤 그 일방 국가가 즉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돕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4조 그 조항을 북한이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러시아가 수복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러시아의 송유관들이 거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쿠르스크는 사실 그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걸 잃게 될 경우 상당히 손실을 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수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갚아야 되는 빚은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즉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어떤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러시아를 자기의 어떤 영원한 우방으로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 정권이 포로 송환 문제에 좀 예민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단합니다. 북한은 일단 포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군 파병조차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낸 병력이 없는데 포로가 발생했다는 건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현재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북한군의 송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딸려서 오는 것이 이제 북한군의 파병 이것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텐데 그것이 확산되면 북한 내 주민들한테 이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 2명의 병사가 밖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사실 그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뭐 큰 데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하지만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 자기의 자녀들과 남편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전장에 끌려나갔다가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북한은 그 정도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숨기고 쉬쉬하려고 했다라는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 전해진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테고요. 민심의 이유가 좀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보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그 러시아 전선에서 이게 전쟁 경험에 쌓은 것이 향후 뭐 한반도 안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현대전을 경험한 능력은 아마 우리 군이 향후 북한군 관련된 또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물론 대한민국 국군이 상당히 북한군에 비해서는 그 질적 면에서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없는 건 경험이거든요. 즉 경험이 있는 군대와 경험이 없는 군대와의 그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북한군은 지금 거의 뭐 2개, 3개 사단 정도의 규모가 러시아에 파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군은 사실 드론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정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겪고 나서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드론은 이젠 어떤 정찰용으로서가 아니라 살상용, 뭐 자폭, 뭐 다양한 임무를 정말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런 기술들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북한군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몇 차례 어떤 그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결코 격추를 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은 그런 드론 기술을 전장에서 직접 배워왔다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는 3년 동안의 그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드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모두 북한으로 전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무기는 상대적으로 이 객관 재래식 전력이 좀 부족한 국가가 그 재래식 전력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용도로 드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드론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러시아에 비해서 뭐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이나 포탄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드론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드론 한 대에 한 기껏 해봤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미사일은 한 20억, 30억 정도 하거든요. 가성비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런 가성비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머릿수로만 따졌을 때 1대1의 그 등가 교환 비율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저 드론 기술,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향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드론과 장비들, 그런 운영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정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또 가장 크게는 러시아가 과연 이것 말고도 북한한테 어떤 것을 더 약속해 주었느냐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혹은 김정은이 정말 매달리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것, 그리고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것에 지금 김정은은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너무나 쉽게 내어준다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했던 그 안보적인 그 우위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북한의 파병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한 이 북한 인권 단체들, 그러니까 북한의 휴머니티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 즉 많은 정보가 북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사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사를 했으니까 전사했다는 사실을 그 가족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을 한 건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 정보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다라고 확인드릴 수는 없지만, 전사자의 가족들을 따로 모아놓고 훈련 도중에 전사했다. 그리고 이 전사한 사실에 대해서 극비 임무를 수행을 하다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사 사실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사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협박까지 받게 되니까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정보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북한에 좀 급하게 갔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아주 호기롭게 24시간 안에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를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쿠르스크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고 대부분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의 포크로우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크로우스크를 둘러싼 그 포위망이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푸틴에 대한 접근법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젠가 종전은 하겠지만, 종전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러시아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도움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일단 첫 번째,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내가 지금 내가 트럼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널 버리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 혹은 푸틴이 평양으로 올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푸틴이 평양으로 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났을 수도 있다.
요 비슷한 시점 작년에 최선희가 최선희가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났거든요. 그게 아마 11월, 12월쯤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최근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방으로서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선희가 현재 김정은의 외교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브레인이고 쇼이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또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고 간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나면 네. 북한과 중국, 뭐 러시아 관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일단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러 간의 역사를 좀 봤을 때는 북중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함 같은 건 없거든요.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은 소련 시절 때 이미 관계가 끝났어요. 그 1957년부터 시작한 이제 그 소련의 그 후르시초프의 그 수종주의 노선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소련과 북한 사이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고 오히려 그 마오쩌둥과 그 김일성 사이의 관계가 진척이 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까지 이어지다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뭐 옐친 정부라든가 뭐 푸틴 정부 초창기 때라든가 그때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뭐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감정적인 연대도 없고 그리고 뭐 공통의 뭐 누군가를 반대해서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2020년대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해지고 총알이 부족해지고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본인들과 똑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한테 우리 좀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는데 마침 그때 또 북한도 그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그 감정 대립이 심해지면서 북한도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던 찰나에 딱 뭐랄까 이게 악의가 맞아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 말은 악의가 멀어지면 또 그냥 그저 그런 관계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악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그게 끝나게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뭔가가 사라지죠.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튼실한 뭐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에 돈도 없고 사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면 국제사회로부터 너 왜 독재자랑 친하게 지내냐라는 핀잔을 받기 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후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이라는 존재는 떼어내고 싶은 혹이죠.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신데 북한에서는 상위 1%의 금수저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셨고 북한 내에서 사실 어떤 특권을 좀 누리셨는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상위 1%라는 건 언론이 붙인 거고요. 저는 뭐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 뭐 아버지 대부분 저희 가족들이 북한 체제에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흔히 우리가 북한에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사업가셨고요. 많은 외화를 북한에 벌어다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일반적인 어떤 탈북민들의 삶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일반적인 주민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갔고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북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또 해외 유학 같은 경우도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베이징을 유학을 갔었는데 사실상 그런 유학의 기회는 북한 내의 그 대학생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한다면 특권은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평양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즉 평양 이외, 즉 상류층이 아닌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학을 나가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접근 불가했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고 특히 인터넷을 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웠지만 충격적이었고 짜릿했던 경험은 위키백과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쳐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보통
솔방울로 슈루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4살 때부터 차를 몰았다고 하고 김정은은 3살 때부터 탱크를 몰았다고 하는데 많은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런 세뇌되는 내용을 다 믿냐라고 하시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고 이제 쳐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위키피디아에 치게 되면 이걸 내가 다 읽고 났을 때 읽기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는 모습은 아주 빙산의 일각, 또 그 빙산의 일각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정보였고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 제가 누렸던 그 특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거부감이라든가 혹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삶을 누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요. 네, 뭐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천타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대다수는 이제 중간계층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간계층이 정확히 좀 어떤 신분인지 궁금하고 북한은 왜 그럼 이들을 파병 대상으로 꼽은 걸까요? 이들을 파병 대상으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표본을 놓고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중간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중간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계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빼죠.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지만 이번에 생포된 2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고향이 평안도거나 평양이었어요. 그 말은 아예 또 못 믿을 사람들을 내보내진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들의 소속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 소속인데 그 특수작전군은 우리말로 따지면 그 특전사거든요. 그러니까 특전사, 즉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을 하고 매우 그 열악한 보급 환경에서도 그나마 이들한테는 나은 보급을 해주려고 하고 먹는 문제라든가 입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어떤 그들의 진로까지도 북한이 조금 챙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작전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단계 정도의 그 레벨링을 거친 사람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계층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지금 대단한데요. 네. 뭐 북한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받으셨나요? 일단 북한에서는 사교육은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사실 합법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상황이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도 사교육을 받았었고요. 어떤 사교육? 모든 과목 다 받았습니다. 영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물리, 화학, 뭐 생물, 역사는 빼고 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학원과가 있거나 혹은 뭐 입시 뭐 일타 강사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애들한테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타 강사는 있네요. 북한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아름 소문을 통해서 누가 몇 년도에 몇 명의 제자들을 김일성 종합대학과 이런 평양의 유수의 대학에 보냈다더라라는 소문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면은 예컨대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8층에 계신다라고 하면 한 3층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그 자녀 중에 본인이 봤을 때 얘는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선별해서 가르치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레pu테이션이 좋아지죠. 네,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평양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실 북한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또한 그런 경쟁력이 치열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학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100여 개 중에서도 종합대학은 1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 안 되는 종합대학에 보내려고 전국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속히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입시 그런 열풍에 따라서 사교육 열풍도 상당히 북한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특권층이었던 엘리트가 뭐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정권을 이제 등지고 탈북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것이거든요. 그 기본에 베이스로 깔려있던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그 본인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즉, 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항의의 표시로 이제 뭐 김일성의 사진을 찍는다든가 혹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쌓여 누적되어 온 그 분노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의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의 어떤 차례질 그런 뭐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의 추세는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즉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깨달은 엘리트들은 본인의 자녀들은 나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와 인권이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탈북을 결심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3년 11월에 한국으로 오신 그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그 참사관님도 자신은 수십 년간 북한 체제에 충성했지만 지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잘못된 거였다라는 걸 깨닫고 자녀만큼은 이제 20대에 불과하니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엘리트들은 좀 김정은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신뢰라는 그런 단어는 사실 북한 체제에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런 시스템 위에 한 사람의 독재가 있고 모든 것이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김정은의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신뢰는 원래 없습니다. 엘리트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있을 때 본인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본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했을 때 지금 북한에서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이 매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생하고 싶은 특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평생 가지고 싶은 특권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함에 있어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사실 좀 뭐랄까요 웃긴 얘기죠. 네. 그럼 필요로 해서 일단 네. 체제에 따른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필요가 없어지면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호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뭐 내부적으로 정권 붕괴를 시사하는 뭐 조짐이 있어서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뭐 정권 붕괴 조짐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주변의 경호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경호의 상태가 상당히 좀 진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컨대 예전에는 김정은이 마치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을 따라한다면서 경호원들한테 양복을 입히고 그리고 막 차량에 달리는데 옆에서 같이 차량을 호위하면서 달리는 그러니까 인간 그 방탄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경호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권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그 경호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호에 동원된 병사들이 대부분 완전 군장을 하고 있고요. 방탄복에 방탄철모에 총기도 다 대부분 휴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총기를 파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기를 파지할 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오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군대 가면 그거 되게 딱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자세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군부대를 시찰할 때 그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경호 인력들이 총구를 아래로 향하고 즉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향하고 그리고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상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그 특수부대를 가서 그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는 그런 자리, 즉 김정은한테 누구보다 충성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경호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해서 그들한테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에 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그 히스테리적 본인의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로 좀 급부상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뭐 김정은한테 숨겨진 뭐 장남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김주애가 4대 후계자라는 뭐 주장도 있고 가지각색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김정은한테 아들은 없습니다. 네, 우리 국가정보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 북한을 연구하는 어떤 일부 학자들 분들은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주의 체제인데 김주의 체제는 사실 우리도 처음이에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우리한테 이례적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 얼마나 이례적이겠습니까? 그만큼 혼돈의 그 자체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김주의 후계자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산국가 중에서 단 한 번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공산국가가 말로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제도거든요. 공산주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구조다. 특히나 북한은 공산주의에 더해서 봉건의 잔재가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런 봉건의 잔재에서는 여성이 왕세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체제 근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김정은은 그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거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함에도 김정은은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선택지가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선택지가 왜 김주애밖에 없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즉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후계자를 완성시킬 수 있고 그 가장 근접 자리에 있는 그리고 본인의 피를 물려받은 김주애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주애를 내세웠다는 것은 지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주애를 밀고 싶은 건 이제 김정은의 욕심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갈등이 존재할 것 같은 구조인데 왜 김정은은 저걸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가장 위협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여정이죠.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등장한다면 그 말은 김여정한테도 똑같이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의 생전을 했을 때에는 김여정이 본인의 어떤 본심을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김여정이 우리 생각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최대한 고개를 낮추고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사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내가 고모로서 뭐 수렴청정하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쳤다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처형대 1순위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작고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가장 김정은 다음으로 통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나이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김여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김주애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를 갈 텐데 13살, 14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어린 친구에게 북한의 군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왜냐하면 군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14살짜리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정확한 판단 그리고 매우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그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북한의 다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김주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비된 김여정의 편에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 그건 무용지물이죠. 김정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안 그래도 많은데 뭐 김정은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죠. 네,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입니다. 얼마 전이죠. 북한의 그 남포조선소를 김정은이 시찰하는 사진이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의 배가 더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남포에 있는 배를 보라고 한 걸까, 김정은의 배를 보라고 올린 것일까라고 올릴 정도로 사실상 그게 큰 화제가 됐는데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의 평상시 체중이 145kg 정도입니다. 네, 근데 김정은의 키가 167에서 168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초고도 비만인데 김정은 김씨 일가는 전통적으로 가족력의 문제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줄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전히 새벽 5시에 수면에 들고요. 새벽 5시에 잠을 자는 이유는 폭음 때문이죠. 네, 즉 김정은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식습관은 왜 그렇게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저는 한 5년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신변에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북한 내부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 중국의 개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후계 체제가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공백은 다른 어떤 그 공화정 안에 존재하는 여러 시스템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있고 또 대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절대 존엄,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고만고만한 자격과 고만고만한 권위를 갖춘 이들 사이의 내전이거든요. 네, 그 상황을 중국이 싫어합니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변방을 손을 놓을 수 있는데, 북한이 만약 어지럽게 되고 북한 내에서 특히나 중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그런 권력 공백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군부가 호전적인 북한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건 또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권력을 잡기 이전에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북한 영토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흡수하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완벽하게 북한을 장악하고 친중 정부가 들어서거나 혹은 괴뢰 정부 혹은 중국의 직접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막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여전히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이라면서 미국을 뭐 강하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사실 초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면이죠. 초면이었던 시절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아주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호되게 당했죠.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웃으면서 내미는 손, 그리고 그 뒷짐을 지고 있는 그 다른 손에 뭘 들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1차 만남 때도 그랬어요. 뭐 처음에 로켓맨이라고 했다가 화염과 분노, 그런데 핵 버튼이 네 거보다 더 크다라고 했다가 아주 유치한 말장난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다가 갑자기 이제 2018년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화해 무드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또 막 추켜 세우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은 트럼프의 진심을 믿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용단 하노이까지 가고 싱가포르까지 가면서 쇼잉을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얻은 것은 망신뿐이었고 트럼프는 김정은보다 훨씬 더 많은 패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정은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또다시 6년 뒤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데 저게 과연 진심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할 게 없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은 누구보다 조급했거든요.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유엔 제재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북한 주민들한테 봐라 나 이렇게 능력 있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건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김정은은 그 통치의 안정성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더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서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북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통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이 뭐 한 달 더 굶나 두 달 더 굶나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트럼프와 협상에 임할 것이고 그 여유를 갖는 동안에는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북한의 어떤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트럼프 집권 내내 이렇게 으르렁대지는 않을 겁니다. 곧 조만간 어떤 빅딜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 김정은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패, 즉 본인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겠죠. 저번에 너무 성급하게 꺼냈다가 다 뒤집혔거든요. 빅딜이라고 하시면 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계신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굿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스 웡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반도 관련, 특히나 대북 관련돼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인이 있어야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알렉스 웡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수행했던 역할을 보면은 상당히 원칙론자, 즉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불용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보유 국가다라고 슬슬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포석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데 알렉스 웡의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즉 실무진에서 그렇게 강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말로 끌어낸 다음 협상장에 앉혀놓고 그 다음 실무진이 다시 투입이 되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만큼은 북한을 재차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 의도를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협상 수단이죠. 트럼프는 크게 본인의 협상 스킬을 바꾸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 극은 아주 상대를 크게 칭찬하거나 다른 분은 아주 상대를 크게 비난하는 겁니다. 요 중간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아주 파행으로 갔고 지금 뭐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 51번째 주지사가 되어라라고 강하게 압박한다든가 혹은 그린랜드를 우리의 미국의 영토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기존의 미국 우리가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질서에서 경찰 그리고 큰 형님의 역할을 했던 미국이 아니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권 추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압박을 하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협상 전략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트럼프 개인의 협상 전략이 여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 협상 전략에 대한 호불호는 딱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A가 좋고 B가 싫다고 해서 A만 할래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협상장에 앉혀놓고 그 4년 내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4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4년 내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벽하게 비핵화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가져와도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그 북한의 핵 문제가 또 다른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막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회담장에 데려다 놓고 회담을 질질 끌고 가면 피로감을 느끼는 건 북한일 테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으로선 좀 걱정되는 게 한국을 배제하고 네. 두 나라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 그 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의 배제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 협상에 임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대전제로 하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질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질 대화라는 것은 이 비핵화가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상의 그 목적과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지는 그 협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새로운 어떤 루트로 압박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것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축소된다. 이거야말로 고정관념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한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나치게 한미 동맹과 그 한미 관계에 의존해 왔다라는 것이 제 중론입니다. 즉 우리도 이제는 외교적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고 해외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문화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적인 파워는 어쩌면 헐리우드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국력 그리고 달라진 어떤 문화적 파워,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의 최우선적인 그런 외교를 해 나가면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이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일본도 두려워요. 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모멘텀을 발상의 전환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와 일본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와 뭐 인도라든가 혹은 대한민국과 호주라든가 대한민국과 어떤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양자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은 북미 정상회담이 뭐 어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뭐 어떻게 연출이 될 거라고 좀 상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가장 최악은 평양으로 트럼프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제 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3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어떤 동남아 국가가 될지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북한의 또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든가 혹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중국을 최대한도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중국을 최대 한도로 압박을 해서 중국이 다시는 미국의 국력을 넘보는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대전제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것이 유럽이 될 수도 있고요.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가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다양한 혹은 베트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봐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양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종전 협상이 오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글로벌 핵 군축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중국도 같이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약 중국이 핵 군축 논의에 좀 합류를 하면 한반도 비핵화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교가에서의 대표적인 말장난입니다. 군축을 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숫자를 줄인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줄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억제력의 그 크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그 안보 불안 혹은 안보 위협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춘다라는 것은 제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협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핵무기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있을 경우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는 북한의 그 핵에 대한 어떤 위협은 똑같은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어차피 한 방 맞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 10방 맞으나 100방 맞으나 한 방 맞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축이라는 논의에 대해서 좀 정확한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핵군축 논의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여기에 들러리를 서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마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혹은 지금 북한 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이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북미 간의 어떤 그 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있지. 여기에 중국이 참여를 해서 옛날에 육자회담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계실까요? 자체 핵무장은 사실 매우 어려운 논의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를 했을 시 우리가 받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인 모든 이익들을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어떤 그 논의의 그 범주를 좀 확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핵무장이냐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 자체 핵무장이냐 아니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을 다시금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이 핵무장이냐 즉 다양한 범주의 논의가 있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의 범주가 넓어진 상태에서의 자체 핵무장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배제된 채 핵 군축에 대한 협의가 오고 간다면 그때 가서 사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축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가 있던 것이 3개가 된다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군축의 논의에서 배제가 되고 협상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정성장 박사와 같은 이런 한반도 분야 최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을 우리가 회방을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핵무장 논의는 실제 그것이 핵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부를 떼야 미국이 우리를 의식하죠.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나라랑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단순 병력으로 따졌을 때 북한은 12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에 60만 명 선이 무너져서 지금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단순 병력 차이로 봤을 때 한 2.34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기갑 장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총량, 즉 우리가 흔히 머릿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릿수 면에서는 북한이 약 6,000에서 7,000대 정도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약 2,000대 정도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 차량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많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적으로도 그리고 수량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합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KF-16이라든가 F-15K라든가 F-35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발끝도 못 따라올 수준의 전투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해군 전력 역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수상함의 규모는 많으나 잠수함의 규모는 북한이 약 70에서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21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우위에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군은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그냥 마적단 아니냐라고 비하를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비하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즉 북한군과 대적한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방적으로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러시아군은 막기가 쉬웠는데 북한군은 정말 막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당위와 명분이 없음에도 왜 저들은 저렇게
사활적으로 싸우냐가 그들의 공통적인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군도 저렇게는 안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온 저 친구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군의 세뇌 상태 혹은 그들의 정신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북한과 맞붙었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한테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북한은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드론 기술이라든가 뭐 소총 화기라든가 혹은 포병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술 운영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북한에 그대로 가져가서 한반도의 전장에 맞게 그들이 변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전쟁을 해봤다라는 경험은 그건 사실 싸워본 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군을 마냥 마적단 같은 군대라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실까요? 한반도에서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일단 북한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건 사실 공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전격전이죠.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명 가량의 특수작전군이 동원이 돼서 우리의 그 산 골짜기들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이제 후방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아주 다량의 그 수륙 양용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의 해병대라고 불리는 그 해군 육전대들을 태워서 각 해안에 침투시키고요. 즉 북한은 전쟁을 38선부터 밀고 내려오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침투해서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그런 복합적인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항공기들도 사실 우리가 무시하고는 있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나무로 만든 항공기들 A2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저조공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조공 비행기에 북한군 병력들을 태워서 올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그들을 막아내는 게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20만 명이 한 번에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도 약 10,000대 정도의 장사정포가 전선에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10,000대의 장사정포가 15분 정도만 사격을 해도 수도권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포격을 통해서 이제 이 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교통망을 끊어버리고 내부를 와해시킨 다음 그 와해된 틈을 타서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침투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거든요. 저기 뭐 거제도도 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기 뭐 전라남도 남해도 사실은 전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뭐 이정부도 전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북한의 어떤 복합적인 전술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전반적인 행보를 봤을 때 올해 뭐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사실 2025년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이 올해 안에는 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당장 올해 만나지 않더라도 아마 올해 중요한 논의는 오고 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초에 북한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기 후반, 즉 2년만 넘어가도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 외교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결이고 두 번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은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이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게 되면은 상당수의 그 북한군 병력,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 병력,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는데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의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날 텐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끼어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머리 터지는 논의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인 위기인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할 겁니다. 벌써 올해 잘 아시겠지만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군사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수십 대의 비행기가 대만 해협 그 중간선을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간선 넘어가도 물론 공룡이긴 합니다만 대만 근처에 비행을 하고 대만섬을 포위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대만을 접수하는 그런 옵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중국은 그런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대만의 어떤 침공 원년인데 그렇다면 2025년부터 중국은 그럴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대만 해협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오고 가는데 대만 해협이 군사적 안보 위기에 놓이고 상당히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정학적으로 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2025년은 대한민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평론가님 모시고요.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